위가 없는 사람은요, 원래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을 오래 참는 것도 안 좋고,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습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얼굴빛이 금방 변합니다. 나는 그걸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먹여 살렸거든요. 시간 맞춰 과자 한 조각이라도 챙겨줬습니다. 삶은 달걀 반쪽, 두유 한 컵, 바나나 하나, 그렇게 조금씩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영감이 나를 돌보느라 자기 끼니를 자꾸 놓칩니다. 나는 누워있으면서도 그게 다 보입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못 먹습니다. 나한테 줄죽을 끓이다가 자기 죽은 식어버리고 내 약 챙기다가 자기 약 시간도 넘깁니다. 그렇게 하루가 자꾸 어긋납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깨서 거실을 보니까 영감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그릇 하나 앞에 두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밥인지 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젓가락도 못 들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 등을 한참 봅니다. 평생 나보다 컸던 사람인데 그날은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등이 조금 구부러져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사람도 이제 늙었구나. 그걸 그날 처음 제대로 느낍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죽도 끓이고 약도 챙기고 손도 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누워있고 저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침이 되면 영감은 또 부엌에 섭니다. 쌀 씻는 소리도 서툽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도 조금 불안합니다. 냄비 뚜껑 여닫는 소리도 제 멋대로입니다. 국을 끓이며 맹탕이거나 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나물을 무치면 참기름이 너무 많거나 소금이 너무 많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놓으면 모양도 없고 색도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밥을 먹습니다. 한 숟갈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맛있다. 그러면 영감이 내 얼굴을 봅니다. 정말이냐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또 말합니다. 속이 편하다. 그러면 영감이 괜히 시큰둥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요. 귀끝이 빨갛습니다. 나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칭찬을 먹고 삽니다.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늙은 남편도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영감은 더 열심히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면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계란찜은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된장국은 두부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죽은 어느 정도까지 끓여야 하는지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참 신기하다 생각합니다. 평생 부엌에 들어올 일 없던 사람이 이제는 부엌굴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나 하나 먹이겠다고 서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각자 바쁘게 살다가 늙어서는 이렇게
서로를 먹이며 삽니다. 나는 밥을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씹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맛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영감은 부엌에서 내 죽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립니다. 나는 처음에 아들이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걸음 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뭔가 끌리는 소리가 납니다. 나는 괜히 가슴이 철렁합니다. 영감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감이 숨을 들이킵니다. 나는 그제야 거실 쪽을 봅니다. 아들입니다. 민수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작업복 바지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딛습니다.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민수야,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옵니다. 아들은 괜찮다 합니다. 괜찮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괜찮은 사람은 그렇게 여러 번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걸 압니다. 영감이 얼른 의자를 끌어옵니다. 앉아라. 아들은 겨우 의자에 앉습니다. 그때 얼굴이 살짝 찡그려집니다. 나는 그걸 봅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꽤 아프구나. 영감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고? 아들은 숨을 조금 고르더니 말합니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뎠다 합니다. 철제 구조물에 다리를 3개 부딪히고 넘어졌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삔 줄 알았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합니다. 그래서 동료가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줬다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속이 타들어갑니다. 내가 몸이 멀쩡했으면 당장 현관까지 나가 부축했을 텐데 나는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손도 못 뻗습니다. 그게 너무 서럽습니다. 영감은 부엌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약통도 찾고 찜질팩도 찾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도 몇 마디 없을 사람인데 그날은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아들은 계속 말합니다. 괜찮다 합니다. 내일 병원 가보면 된다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괜찮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원 가자. 아들은 한참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아들이 벽을 짚습니다. 얼굴이 순간 찡그려집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민수야.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은요, 자식이 다 커도 다친 모습 보며 그 순간 다시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나는 그걸 그날 또 느낍니다. 집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비 오는 날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우리 집이 갑자기 조금 늙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아들이 다쳐 들어온 그날 밤입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괜히 집이 축 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다리를 올려놓고 앉아 있습니다. 영감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지연이입니다. 나는 그에게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남편이 다쳤으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따로 산다 해도 전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나는 며느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이가 어떤 남자랑 다닌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지연이는 집에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면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나는 밤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걸까?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그 아이는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까? 나는 그 생각을 할수록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아들에게 묻습니다. 민수야. 아들은 고개를 듭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지연이 남자 있는 거 맞냐? 말을 하고 나니까 내 입이 더 쓰립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나는 그 얼굴을 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지연이 아픈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해집니다. 아픈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픈데 왜 집에 안 오냐?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우울증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울증입니다.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어떤 병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묻습니다. 아픈 사람이면 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들은 잠깐 눈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연이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잤다 합니다.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합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는 게 무서웠다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씩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고 남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들었던 그 남자, 동네 사람들이 말했던 그 남자 말입니다. 나는 그게 연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신과 상담사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그 아이를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나는 내 아픔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관절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나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지연이 어디 사냐? 아들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또 화낼까봐 걱정하는 눈입니다. 그래도 나는 말합니다. 한번 가보겠다. 결국 아들은 작은 주소 하나를 알려줍니다. 나는 영감과 함께 그곳을 찾아갑니다. 큰 아파트도 아닙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골목 안쪽에 있는 조용한 집입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그 문 앞에 서서 잠깐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립니다. 지연이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말을 잃습니다. 얼굴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눈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웃던 그 얼굴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연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잠깐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합니다. 지연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나를 보더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천천히 말합니다. 미안하다. 지연이는 고개를 흔듭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더 아픕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도 우리 가족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집에서 아픈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며느리를 보고 돌아온 날부터 나는 마음이 조금 복잡합니다. 집에 와서도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혼자 앉아있던 모습, 말라버린 얼굴, 눈 밑에 깊게 내려앉은 그림자. 나는 그걸 생각할수록 괜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혼자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맴돕니다. 며칠 뒤입니다. 아침에 영감이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러다가 나를 부릅니다. 여보, 나는 방에서 왜요 하고 묻습니다. 영감이 말합니다. 이거 누가 해놨노?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들여다봅니다. 반찬통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영감이 만들 솜씨도 아닙니다. 나는 반찬통을 하나 열어봅니다. 애호박 볶음입니다.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멸치볶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누군지 압니다. 지연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습니다. 괜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우리 집을 챙깁니다.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챙깁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나는 아들에게 묻습니다. 지연이 왔다 갔냐? 아들은 잠깐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밤에 잠깐 왔다 합니다. 우리가 불편할까봐 낮에는 안 온다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나는 영감에게 말합니다. 지연이 오면 집에 들어오라 하자. 영감은 잠깐 나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칠 뒤입니다. 현관문이 조심히 열립니다. 나는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지연입니다.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보며 괜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들어와라. 지연이는 잠깐 망설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지연이는 나를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합니다. 괜찮다. 조금씩 나아진다. 잠깐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 지연이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죽 끓여 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영감이 요즘 요리 배웠다. 지연이는 살짝 웃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지연이는 조용히 쌀을 씻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입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예전에는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고맙습니다. 죽이 완성됩니다. 지연이는 그릇에 담아 가져옵니다. 나는 한 숟갈 먹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맛있다. 지연이는 조용히 웃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한 번 미워하면 오래 미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씩 풀리기도 합니다. 나는 그날 지연이 손을 잡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천천히 말합니다. 지연아, 힘들었지? 지연이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는 그 손을 조금 더 꼭 잡습니다. 사람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아픈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걸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순이 아침에 거실 벽을 봅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남편 영식, 아들 민수, 며느리 지연, 손녀 수아, 손자 준호. 정수는 매일 아침 그 이름을 하나씩 읽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은 늙으면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들을 매일 읽습니다. 이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때 부엌에서 죽 끓는 소리가 납니다. 영감이 또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립니다. 지연이 조용히 들어오고
손주들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족입니다. 부모님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전화 한번 드려보세요.